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드론과 미사일 수백 발을 발사하며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12일 전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이 폭격당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인데요. 중동 상황이 확전의 중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루살렘의 밤하늘에 미사일 수십 발이 번쩍이며 떨어지고 상공에서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은 현지 시간 13일 밤부터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을 200발 넘게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איראן שיגרה כלי טיס בלתי מאוישים משטחה לעבר שטח מדינת ישראל. 이스라엘 측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 99%를 요격했다면서 소수의 미사일로 10살 아이 1명이 다치고 이스라엘 남부 군기지가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항공당국은 14일 새벽부터 모든 항공편의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이란은 앞서 지난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해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처벌을 위한 진실의 약속 작전이 시작됐다며 목표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직접 본토에서 충돌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중동 지역의 확전을 막기 위해 미 백악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국제사회도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보신 대로 이란이 무인기와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확전 시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전문가 모시고 현재 중동 상황 자세히 짚겠습니다.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스라엘이 먼저 시리아에 주재한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고 이란이 12일 만에 보복 공격을 감행한 건데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과거에 이스라엘 지역의 인근에 있는 프락시, 즉 대리 조직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공격을 했습니다만 예. 이란 본토에서 어떤 미사일이나 드론을 직접 날려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 처음이다. 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사일과 드론이 발사되니까 이스라엘은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는데 이 명령이 지금은 해제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공격이 좀 멈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현재로서는 이란의 공격이 일단락됐다. 예. 이스라엘 군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피 명령이 해제가 되고요.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이제 공습 경보가 울리게 되면 그렇죠. 이스라엘 주민들은 다시 대피소로 피난을 가든지 예. 아니면 자기 집 안에 있는 대피소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단 이스라엘 영공은 다시 열린 상황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군이 이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대부분 방어했다. 이란이 쏜 미사일과 드론 99%를 요격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지금 이스라엘 내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피해 상황은 크지 않습니다. 크진 않다. 네, 놀랍습니다. 예. 놀라울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스라엘 측이 밝힌 통계로 보면요. 예. 전체 쏜 드론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331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드론이 185기, 순항미사일이 36기, 탄도미사일이 110기 정도가 예. 되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이제 미사일과 드론을 쐈는데 현재 피해는 7살 여자아이가 한 명 지금 요격된 미사일 잔해에 맞아서 부상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남부 지방의 군사 기지가 조금 타격을 입었다. 예. 그 외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는. 왜 이럴까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요격을 한 게 아니라 네. 미국, 영국, 특히 요르단 전투기도 떠서 이라크를 건너서 오는 미사일을 다 요격했다. 좀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언 돔이 방어를 했고 미국 등 이제 주변국들이 또 이 날아오는 드론과 미사일을 방어를 해낸 건데 이게 피해 상황이 작더라도 앞으로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시민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אנחנו עוקבים מקרוב אחר מתקפה מתוכננת של איראן ושל שלוחיה כנגד מדינת ישראל. בימים האחרונים תגברנו את המערך ההגנתי שלנו ואת המערך ההתקפי שלנו. אנחנו נחושים לנקוט בכל דרך על מנת להגן על אזרחי מדינת ישראל.
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중동 전역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정말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였고요. 예. 예측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였는데 사실상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예. 사실상 가자 지구 전쟁이 그 6개월을 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초기부터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확전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또 실패를 했는데요. 예.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럼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이고요. 네네. 이스라엘은 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이란 본토를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은 만큼 그 정도의 수능 대응하는 수준의 공격을 예. 감행할 것이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과연 이스라엘의 반격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예. 그 피해가 또 어떤 피해가 날지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란은 다시 그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 다시 재반격을 할 공격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이번 작전을 진실의 약속 작전이라고 명명을 이미 한 상황이고 이 레바논 내 헤즈볼라 그리고 이 예멘 후티 반군까지 동원이 될 경우에는 뭐 4차 전쟁과는 조금 개념은 다를 수 있지만 5차 중동 전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쟁의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예. 사실 4차 전쟁, 중동 전쟁은 이집트와 시리아가 전쟁을 했고요. 그렇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아랍 국가가 아닌 이란과 이란의 대리 조직들이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 예. 예. 만약에 이란의 공격이 상당히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준다면 미국도 여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은 진짜 예.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개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격에 미국은 가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지금 예. 바이든 대통령과 나타냐후 총리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방금 예. 전에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반격을 할 텐데 반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나타냐후 총리가 강력히 반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미국은 거기에 동참할 뜻이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스라엘 반격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재차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중동 그렇죠. 지역이 좀 조용해지고 그다음에 대선을 빨리 끝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고 싶었으나 바이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 예,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지금 미국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확전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 정세에 미칠 후폭풍도 굉장할 것 같은데요. 특히 유가 문제 등이 우려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유가고요.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전쟁이 뭐 계속 되는 거는 괜찮지만 유가가 문제. 왜 유가가 문제인가? 예. 이란이 만약에 미국의 공격을 받거나 미국이 공격하겠다고 한다면 네. 이란이 낼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치명적인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겠다. 네. 중동 산유국의 산출로예요, 그곳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가스와 원유, 그다음에 세계 공급망 자체가 봉쇄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유가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상상하기 싫습니다 지금. 유가가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지금 알 수 없게 되는 만큼 우리 경제에도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지금 유엔 안보리의 경우 내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거든요. 지금 국제사회 특히 바이든 대통령 등등이 이 문제를 중재하거나 해결할 여건 능력이 되는 겁니까? 아쉽게도 그럴 지금 능력이 안 되고요. 안 되는 사실 상황이다. 능력이 됐었다면 예. 지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막았어야죠. 막을 수 없었고요. 안보리에서 아마 이란을 규탄하는 어떤 그런 결의안을 낼 텐데 아마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를 통해서 어떤 지금 이 중동 사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어떤 지도력, 예. 리더십이 계속해서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란이 보복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이에 대해서 재보복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그리고 미국 등 주변국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성일광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총리와 비서실장 등의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후임 인선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이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이태희 기자, 소식 전해주세요. 네, 대통령실은 비서실장과 일부 참모 교체를 염두에 두고 후보 추천을 받는 등 인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검증 작업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초 알려졌던 오늘 발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조기에 인선 발표를 했다가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민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 비서실장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서도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기조는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발표 형식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참모들만 참석한 가운데 발표하는 담화 형식, 국무회의를 통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등을 모두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 작업에 나섰지만 후임 인선에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특검법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총선 후 전국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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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통령실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을 발표할 것이란 이야기가 계속 나온 바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통령실을 그동안은 보면 주로 행정과 정책 중심의 운영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컨셉을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이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선거 어떤 참패로 나타난 어떤 민심을 수용한다 그러면 이 대통령실의 어떤 기능 자체를 정무적 기능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그는 윤 대통령이 본인이 이야기했던 원칙과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거기서 그러면 앞으로 이 야당을 주로 상대해야 될 텐데 네. 야당을 어떤 상대하기 위한 대통령실로 체제 변화를 할 것이냐 그렇다면 그 속에서 비서실장은 야당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제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보면 총리가 그렇고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다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실과 내각과 지금 뭐 당도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지금 대표 물망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같은 과 출신으로 일색으로 되면 예. 이것 또한 민심에 좀 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 변수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총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총리 지명을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와의 지금 이 회동을 예. 하고 난 다음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총리 인준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지금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거를 21대에서 하느냐 22대에서 하느냐 이것도 논란거리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21대가 더 지금 강성이잖아요. 예. 그러면 21대 때 이걸 하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차라리 22대 때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아마 뭐 개별적으로 뭐 검증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여권 전체의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야당과 또 얼마나 소통을 잘 하느냐 이런 인물들도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야권에서는 지금 이미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른 원희룡 전 장관, 정진석 장제원 의원 그리고 지금 김한길 위원장 이런 이름들을 또 얘기를 하면서 돌려막기다 네. 좀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전적인 어떤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운 인사 하마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에 행정 관료 출신들이셨죠. 네. 김대기, 이관섭 실장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내부에서 뭐 정무수석 이런 기능직이 있긴 했었지만 제대로 가동되느냐. 그리고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정무라인에서 가장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국회와의 소통, 더 나아가서는 야당과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그 중책을 맡아야 된다는 인사들로 거론되는 부분들이 정무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선 정치
정치인이 가는 것은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예. 이를테면 유력한 카드로 검토되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바로 직전에 이재명 대표와 결었던 분입니다. 단순히 경쟁 상대였던 걸 넘어서 굉장히 좀 격렬하게 붙었기 때문에 예. 이게 그럼 과연 야당과의 소통하겠다는 신호가 민주당에 닿을지는 상당히 의문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한길 위원장 역시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또 비토 목소리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 꼭 인사권자는 당연히 대통령이시지만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뭔가 고민을 하신다면 전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기에는 부족한 인사 함합형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인데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앞으로의 쇄신 방향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걸로 전망됩니다. 일단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한 발언이나 뭐 날짜는 예정돼 있지 않지만 대국민 담화 등의 다양한 형식이 거론되는 건데 우선 방식, 어떤 방식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상황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날짜에 따라 다르겠죠. 날짜에 따라 예를 들어서 다르다. 비서실장 등 인선이 맞춰진 다음에 하게 되면 예. 뭐 기자간담회도 그런 형식도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비서실장 등 참모 진영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뭐 담화 정도로 가능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일단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 메시지를 낼 때 어쨌든 지금 지적된 부분은 이제 대화 관계 불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대화 관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는 내지는 않을 거고 아마도 뭔가 조직 개편 등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조직이나 정책과 관련돼서 대화관계 메시지를 내야 될 테고 예. 만약에 지금 그냥 대화관계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또는 영수회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의 뭔가 그런 그 특정 사안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여관계에서도 수직적 당정관계라고 그 진위협을 떠나서 네. 그런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메시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대국민 메시지는 이건 정치권의 문제인 것이고 그런 개혁 과제를 운운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 과제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예. 야당과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야당과 협조하겠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야당과 협조 안 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야당과 협조할 수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책이 국내 이익에 반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야당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야당과 영수회담 등을 통해서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번 민의 자체를 왜곡해서 설사 야당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라 이런 취지는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개혁과제 선정해서 그 개혁과제를 야당과 함께 추진하겠다. 예.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글쎄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의료개혁 담화처럼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몇십 분 동안 본인의 입장을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형식은 피해야겠죠. 그건 네. 사실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께서 2022년 8월에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기자회견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기자회견의 형식을 채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네. 여기에는 아마 필수적인 게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인사 관련한 메시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 외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메시지까지 나와줘야 아 대통령이 정말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과는 물론 특검법 수용 메시지도 있어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인데 야당은 물론 지금 현재 여권 내에서도 이 영수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거절한 게 8번이나 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영수회담의 성사 가능성 그리고 시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영수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예. 말이 가지고 있는 좀 의미는 저는 이제 현 시점에 맞지는 않다. 바꿔야 된다. 대통령과 용어를. 예. 뭐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형식을 떼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못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진작부터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 신분이 있잖아요. 피고인이고 피의자의 신분이 있겠지만 예. 또 제1야당을 이끌어가는 당대표의 신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통령은 법원과 검찰에서는 그런 어떤 피의자, 피고인의 신분이겠지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제1야당 대표란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압도적으로 의석을 많이 가진 사실은 이제 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대통령은 거기에 협조를 구해야 되고 정책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게 저는 이번에 나타난 어떤 선거의 민심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예. 오히려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겁니다. 왜냐 지금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했듯이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임박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국내적인 상황 자체가 하면
결국 국민들은 이번에 이 전 정부에 대해서 따끔한 회초리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야 되고 또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 국내 문제만 먹기를 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에 빨리 지금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즉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국내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한다면 국민이 일단 안심할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대통령이 좀 통큰 정치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저는 이 위기도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도 주목이 됩니다. 어제는 당직자와 보좌진들에게 작별 메시지를 내놨는데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두고 또 향후 당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기는 해요. 저는 뭐 당권 도전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당권 도전의 예. 마음 기저에 흐르는 것은 현 정치 지형 갖고는 본인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비전을 펼치기 어렵다. 예. 그러니까 정치 지형을 바꿔야 되는데 그 정치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수당이 다시 탈바꿈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고 예. 그런 보수당이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그때 선거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 지형을 바꾸기 위한 국민께 어필할 수 있는 정책들이에요. 또는 강령들 예.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젊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해왔거든요. 기존에 보수당이 갖고 있던 지역 그 구두에 기댄 이런 그 쉬운 선거 전략 말고 예.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5% 정도만 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소선구조 하에서는 이게 전제되는 하에서는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갈등구도 제표를 한다든가 예. 이런 식의 시도 내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비전을 갖고 와서 당대표 선거에서 만약에 나 이런 거 펼칠 테니까 예. 나 찍어줘라고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권에 대한 뜻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전당대회 신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비대위로 일단 가다가 전당대회를 몇 개월 뒤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사실 선거 결과를 두고선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을 두고선 이야기가 분분했잖아요. 만약에 한 전 위원장이 실제 등판을 한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과 이번에 이제 그 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관계들이 설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화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이 당권 도전에 나선다고 했을 때는 당내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시끄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총선 패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두고서 예. 굉장한 논쟁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건 저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크게 썩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새롭게 등장한 어떤 정책인 이 신성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현재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당장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당 대표직을 해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굉장히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어떤 축적의 시간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정책 역량을 키워나가야 될 것인지 예. 그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수도권 이번에 낙선자한테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지향점이 뭐다라는 예. 것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아마 이 비대위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뭐 맨날 비대위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제 당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정상적으로 가고 그리고 이 전당대회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정책 주장과 감론 백가쟁명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속에서 여당이 어떤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여당이 앞으로 보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들을 정말 세게 한번 붙고 네. 거기서 나오는 대표가 앞으로 당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예.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지 뭐 지금 어렵다고 해서 또 비대위하고 또 한다? 이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이거 뭐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예. 아니잖아요. 아직 내년에 선거가 없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서 당 내부가 예. 좀 더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총선 패배의 책임이 한 위원장에게 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라도 하게 해줬는데 한 위원장은 지옥을 맛보게 해줬다. 그리고 이 한 위원장이 셀카만 찍다 말아먹었다.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짓밟던 사람을 데리고 왔다. 독설을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차기 경쟁 주자에 대한 견제 예. 성격이 있지 않겠냐. 당연히 그런 해석 나올 것 같고요. 네. 말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국화 놀이하다가 당의 선거를 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 세력에 대한 불만 굉장히 가끔씩 이제 토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탄핵과 관련한 국정농단 수사를 하는 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 당시에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가장 자기 확신을 가졌던 국민은 한동훈 위원장이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강성 지지층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의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적인 뭐랄까요, 반감도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대구를 방문하면서 홍준표 시장 한 번도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네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굳이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의 경쟁자라고 생각해서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약간 협량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녹아져서 이런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날선 모습을 보였던 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라디오 인터뷰 당시에는 인터뷰를 아예 중단하기까지 했는데 당시 모습 함께 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말들 많아요. 홍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나는 의견 없어요. 누구 특정인에 대해서 나오다 나오지 마라 그것도 난센스인 게 총선은 총력적입니다. 총선에 도움되면 나가야 됩니까? 그거는 내가 할 말도 아니죠. 질문 자체가 덜이다.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어? 방지합니까? 아이고, 이전화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아이고, 홍 시장님. 홍 시장님. 예. 아이,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이 듣고 어머, 끊으셨어요, 지금? 자,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두고선 여러 이야기가 당시에 나왔었는데 뭐 사실 생방송 인터뷰를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홍준표 시장과 한 전 위원장 대권 가도화에서 벌써부터 뭐 경쟁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이제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주역이다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건 역시도 전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요. 정말 감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보수 정치인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정말 논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뭐를 끌어올릴 수 있냐 지지층에게 보수의 전통적인 적통 정치인은 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은 밖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하다가 들어와서 갑자기 보수 정치인인 척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직격하면서 지지층에게 한 번 더 이제 본인의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장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런 강도 높은 이야기는 결국 이 엄청난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사람들 국민들은 또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확실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관계 설정도 새로운 과제인데 민주당의 박지원 당선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거국 내각 구성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탈당한다고 해서 여당과 대통령 관계가 달라진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야당이 윤 대통령의 국정 추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 협조하지 않겠다, 이거 일반적인 입장을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특정 사안에 따라서 금방 말씀하신 무슨 특검안 여기에 대해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의석수를 그렇게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3년 임기 남은 대통령의 만약에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 그럼 저는 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보고 저것은 하나의 코치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국 내각이라는 것은 지금 이 대통령과 그 국회와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지금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그렇죠. 총리는 모르겠습니다. 총리는 개인적으로 인준을 통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총리 정도는 야당에서 원하는 인물을 내세울 수는 있지만 내각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권을 잃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직 그럴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은 민주당 소식입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이렇게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적 저항을 막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첫 대여 공세 카드로 최상병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 뭡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한동훈 특검법이 국민들 보시기에 일부 진영에선 이거 사감이 섞인 거 아니야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예. 여지가 열려 있죠. 최상병 특검법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수 지지자라면 우리나라에서 군복무를 위해 희생하다가 실종자 수색하던 중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사병이 사망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 같은 것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제동이 걸렸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중에 키맨이라고 일컬어지는 김계한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총선이 지난 직후에 내가 이야기하지 못한 여러 말하지 못한 고뇌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뭔가 위압이 있었다,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죠. 증거도 거기에 부합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걸 지금 제대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박정훈 전 단장이 수사받고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영장까지 쳤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 맡기면 어렵다. 이게 특검으로 실체를 밝혀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최상병 특검에 예. 대해서는 찬성 입장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해 주길 바란다 이러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조국 혁신당의 어떤 당의 정체성과 목표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뭐 정책이나 또 뭐 국민 전체를 위한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공격수 역할로 등장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어떤 존재 가치고 그 존재 이유겠죠. 그러니까 첫날 딱 당선 끝나자마자 바로 대검 가서 시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이 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목적이 뭐 분명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앞으로 이제 이 야당에다가 일단 의석은 줬지만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바라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국정 안정이라든지 또 물가 문제라든지 등등 삶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런 방식 즉 특검이나 뭐 이런 걸로만 공격을 개성할 경우에 국민들은 언젠가 또 이게 마음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수권 야당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집권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 야당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모든 것들을 그냥 특검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승자지 않습니까? 네. 승자면 뭔가 이제는부터는 좀 더 국정에 좀 더 이 관심을 기울이고 이걸 해야 될 텐데 예전에 어떤 야당처럼 끊임없이 공격만 한다 그러면 글쎄요 민심이 과연 이걸 수용을 해줄까라는 문제를 아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조국 대표는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특검에 찬성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당 주도로 조만간 최상병 특검법 그러니까 표결 처리에 나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는 이 민주당이 무리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지만 총선 참패 이후 기류가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은 공식적인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맞습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특검법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 최상병 특검은 저희가 이걸 뭉뚱거려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 최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어떤 잘못이 있길래 사망에 이르렀나 지휘관들의 그것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사.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망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 처리 과정에서 은폐가 있었는지 외압이 있었는지 관련돼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벌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와 경북경찰청의 수사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직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북경찰청 방문해서 이렇게 빨리 규명해야지만 또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거기에다 외압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 진상규명 촉구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런 진상규명 노력들이 부족하게 되면 특검해야죠. 그런데 국가기관의 권한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다 배분돼서 사용돼야 되는 것인데 왜 이걸 정치권에서 특검부터 주장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 만약 공수처에서 나 외압받아 수사 못하겠다. 예. 이런 정황들이 나오면 그때는 해야죠. 그다음에 경북경찰청 이 수사 지휘 과정 나 못하겠다. 그럼 그때 특검해야죠. 이런 식으로 특검에 관련된 기존의 자제적인 제도 해권 행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하는 특검 수용 주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입지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예. 최상병이 정말 최상병 죽음에 억울했으면 경북경찰청 찾아갔어야죠. 왜 수사 빨리 안 하느냐고. 거기 찾아가지 않고 그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이 저는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반대쪽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네요. 이거는 의원들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당장이 문제지만. 비판을 받는다 예. 하더라도
국민의 그 예. 권한을 수임받아서 위임받아서 하는 분들이 예. 좀 욕을 먹더라도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면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저는 가능성이 꽤 있을 거라고 봐요. 꽤 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와 그 여당 간의 관계 자체가 굉장히 수직적이었다 보니까 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보는 모양새였거든요. 예. 사실 결국 이 최상병 사망 사건의 그 수사 외압의 몸통은 대통령실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동안 공천을 앞두고든 뭐든 간에 이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하지만 지금은 무슨 시간이냐. 대통령과 거리를 확 벌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이 차기 보수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처럼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갑자기 나서서 이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뭐 여러 험지에서 당선된 청년 정치인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까지 하는 걸 보면 여당의 입장이 상당히 내부에서 전향적으로 바뀌고 예.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거부할 명분이 없고 이 채모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 온 국민이 가슴 아파했던 사안이고 호주 대사 임명권으로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정부가 이 진상규명에 진심이고 예. 이 최상병의 헌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한다면 이거는 받아야 되는 거죠. 여당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거부권 이야기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21대 국회 다음 달에 이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걸로 보이는데 현재 뭐 의석 구조상 통과는 확실시 돼 보인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이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 부분이 주목되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굉장히 아마 고민스러운 대목일 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에서 나타났던 이거에 대한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이번에 한다 하더라도 또 22대 국회가 생기면 더 강력한 지금 조국 혁신당이나 밀어붙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랬을 경우에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동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과연 거부권 행사만으로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예. 이제 그러한 정무적 판단들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밀려서 할 경우와 예. 아니면 선제적으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들 좀 바꾸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 사이에서 이제 고민스러운 대목일 거고 그건 아마 이제 새롭게 지금 대통령실이 이제 구성이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좀 더 정무적인 판단들을 아마 내리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12석을 확보한 조국 혁신당과 연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압박 수위를 좀 높여나갈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셨죠. 네. 많은 헌법학자들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께서 당사자 지위에 있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특검 법안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부분만 있었지만 아마 22대 국회에 가서는 마지막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그러니까 한번 거부권 행사한 예. 이후에 재발의했을 때는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한 의혹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렇다면 22대 국회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한 축으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넣어서 같이 수사를 하도록 법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22대 국회에서 재부의가 됐을 때 예. 8표 이탈표만 있으면 사실상 이거는 가결이 되는 겁니다. 야권이 다 찬성을 한다는 전제하에 맞습니다. 예. 190표 플러스 이제 알파로 계산이 돼서 표 산정도 21대 국회와는 달라졌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단 한 번 소환 조사하지 않는 거 이상합니다. 국가권익위도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총선 이후에 들여다보겠다고 했던 만큼 이 부분 속도를 내지 않으면 이 또한 거부할 명분이 상당히 좀 퇴색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가 뭐 지금 예고가 돼 있고 뭐 표결에 붙일 게 확실시돼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안 하는 상황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저 특검법은 법안 자체가 국회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부권 행사 이후에 법안이 만들어져서 다시 제출되고 그것이 패스트트랙 통해서 이렇게 이런 그 의결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아직은 입장이 정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특검 법안 자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알 정해지지 수 않았기 없어요. 때문에 예. 원론적인 얘기들만 오가고 있는 거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는 본인은 찬성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담는 것은 반대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 논의가 본격도 되려 그러면 조금 더 구체된 입법안이 나와야 되지만 그 이후에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명품백 관련해서는 비난의 소지가 크죠.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그 구성 요건을 갖다 들이대면 사실은 처벌 조항이 없어요. 예. 청탁금지법 내에 그것이 직무와 관련됐다는 내용이 없다 그러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이 처벌 대상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수사를 하려는 의도가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련된 정치권의 논의가 다 된 뒤에 만약에 정치된 특검법안에 나오면 그때 입장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선 기간 동안 막말 논란이 불거졌던 김준혁 당선인과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죠. 네, 자신의 저서에서 퇴계 이황 선생의 사생활 내용으로 논란을 낳은 바가 있는데 김 당선인이 최종수 성균관장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퇴계 선생님을 이렇게 낮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하고 높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냥 일부 나왔던 이야기였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송합니다. 뭐 제일 먼저 와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제가 이제 많은 항의를 받았어요. 성균관장으로서 해야 될 거니까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직접 사과를 했는데 김준혁 당선인이 오랫동안 전해오던 이 구비문학을 토대로 이황 선생을 소개하려던 의도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당사자분들을 만나서 직접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다라고 했던 이제 본인의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건 저는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본인이 직접 누구누구 만나겠다라고 다 올리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실천하는 과정이고 아무래도 발언이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뭐 사용됐던 그런 문장의 배경들을 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본인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라는 거는 당사자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뭐 의정활동 과정 중에도 피해자분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이 발언들 여러 발언들에 대해 불쾌했던 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사과를 하는 자세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단순히 이 한 문장이나 본인의 짧은 해명만으로 뭐 해소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김준혁 당선인은 지난 12일에는 막말 논란에 왜곡된 보도가 맞았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 없이 일부만 발췌해서 보도가 됐다. 이런 의미이고 또 논란을 낳았던 이 양문석 당선인은 언론사 징벌 법안을 1호로 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언론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 같은 발언들이 당선 뒤에 또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자기들이 문제를 발생시켜 놔놓고 그걸 보도한 언론들을 탓하는 게 참 어떤 하나의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김준혁 당선인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후세의 어떤 역사학자가 요즘 다루고 있는 증권과 진화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보지? 그걸 토대로 해서 책을 냈다고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본인이 역사학자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떤 이 일부의 어떤 이 이야기들 이거를 갖다가 마치 어떤 정설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인이 역사적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과만 하고 왜 이걸 보도했지? 라고 이제 언론계만 지금 때립니다. 양문석 지금 당선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본인의 일단 이 대출 관련해서는 이미 다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도한 언론을 지금 징벌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이제 입을 막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말 당선인 전의 시절과 이후의 시절이 180도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 국회에 나가서 어떠한 또 입법을 할지 또 어떠한 이유를 댈지 다 언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보도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온 건데 이 상황도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이 차기 국회의장이 누가 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 출신 가운데 당내 최다선 의원이 보통 맡았는데 지금 6선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 당선인 등이 있고 뭐 일각에선 5선에 박지원 당선인 이야기도 나오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관행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행이라는 거는 이제 아마 5선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장으로 추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6선의 의원 2명이 있습니다. 추미애, 조정식 의원이 있고요. 아마 뭐 언론에서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사실 여성의 첫 국회의장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한 의미도 있고요.
헌정사상 첫 여성 처음입니다. 국회의장이 예, 그리고 된다면? 추미애 당선인이 또 조정식 당선인보다 5살 연장자인 예. 부분도 있어서 이런 왜냐면 또 전반기 후반기를 또 민주당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추미애 당선인이 먼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좀 추대가 될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추미애 당선인도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이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질문을 받았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그 선거 의미가 대통령을 강하게 심판하는 것도 있고 의회가 견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의회 혁신적 과제에 대한 그 흔들림 없는 역할을 예. 기대하신다면 주저하지는 않겠다. 중립적인 어떤 포지셔닝이 요구되는 자리잖아요.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그렇지만 중립도 아니다. 뭐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중립은 아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게 모든 게 들어있죠. 저는 예. 개인적으로 추미애 당선자께서 사실은 잘 하실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면 일단 준비가 안 됐다. 국회의장직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른으로서 여야를 조율해야 되잖아요. 예. 조율하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도 원만히 나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과 관계도 이전의 경험에 비춰보면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법무장관 때 검찰총장이었기 예. 때문에. 따라서 전 여러 가지를 감안하게 되면 저는 민주당 당선자분들께서 추미애 의원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동영 의원 쪽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오히려요? 선수는 약간 좀 아래지만 이재명 당대표와의 관계 또는 그렇죠. 경험, 예. 대선 후보 주자로서의 또 이런 경험 등을 토대로 보면 다소 조금 온건주의자로 평가받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정동영 그 당선자 쪽으로 무게추가 흐르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과거에 정동영 당선인이 대선 출마 시에 이재명 대표가 많이 도왔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실제 누가 국회의장이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제3지대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원내 3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동을 희망한다는 건데 실제 뭐 만날 가능성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전망을 해주세요. 글쎄요, 뭐 일단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만남이 일단 해결이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원내 교섭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일단 조국 대표는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각 당 대표들 그러면 뭐 이런 작은 정당을 또 다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데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특히 뭐 조국 대표는 그걸 하나의 좀 본인의 어떤 선전의 장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진짜 무슨 그렇죠. 대화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주장했던 부분들을 뭐 대통령 면전에서 이야기했다. 뭐 이런 것들을 쓰거나 한 그런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뭐 국회 운영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물론 뭐 대통령이 뭐 국회 대표들, 당 대표들 예. 만나야 되는 원칙론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만남 이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순서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총선 전 정치 개혁의 하나로 20석 교섭단체 기준을 좀 완화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속내가 다소 좀 복잡해 보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몰빵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군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군이 더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국 대표가 이곳에 와 계시기도 한데요. 아, 그래요? 네, 서로 이렇게 언제쯤 만나실 생각이 있으실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만나고 또 필요한 부분 협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소통 중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가 협력적 경쟁자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이 12석이에요. 여러 권한을 갖는 교섭단체 기준은 20석인데 네. 이거를 만약에 10석으로
낮춰주자 이러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네. 거잖아요. 실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한 약속 지켜야 된다라고 지켜야 생각합니다. 된다. 왜냐하면 준연동 형제 비례정당 만들면서 국민들께 사과드렸고요. 그 대안으로 사실상 다당제를 조금이나마 그 소통을 열어주는 출로로 이런 이 원내 교섭단체의 그 조건 완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국회법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섭단체가 되면 뭐 국무위원 출석권이든 상임위에서 간사권이든 이 원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정치력이 입지가 넓어집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약속하고 뭔가 정치적인 지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 저는 온당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20석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의 의원이 한 명씩 배당된 걸 전제로 해서 원내 교섭단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조국 당이 굳이 왜 그 원내 교섭단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 10석으로 나누면 상임위에 한 명도 안 들어가는 상임위가 꽤 많지 않습니까? 원내 교섭단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내의 어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그런 교섭단체거든요. 그런 원칙적 의미에서는 10석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소한도로 한 상임위에 한 명 정도의 의원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자격이 있고 그것 때문에 20석을 한 거거든요. 이걸 뭐 마음대로 그러면 15석, 뭐 10석 이런 기준 자체가 그냥 조국 대표가 12석이니까 해줘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직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조국 대표의 입장과 함께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모든 시민들이 접하고 분노해서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박근혜 정권을 조기 종식시켰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조기 종식의 형식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것. 이제는 7공화국으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4년 결선 투표제를 포함하는 헌법 개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다지 잘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차라리 그냥 임기를 좀 단축하는 어떤 개헌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 더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준석 이 대표의 경우에는 다음 대선이 3년 남았다는 이야기에 3년이 확실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천하람 당선인은 임기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에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입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이제 헌법상 규정에 따르면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임기 변경이나 또는 중임 여부 변경 이거는 그런 개헌은 또 효력이 미치지 않거든요. 현직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조국 대표는 그냥 단순하게 임기를 그만둬라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애둘러서 표현한 걸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하람 대표가 한 얘기는 임기를 1년 전에 그만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은 사실은 글쎄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아예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지 헌법 개정을 그렇게 해서는 그 헌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는 거기에 미치지 않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 저도 이제 어쨌든 이게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조국 대표의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발언과 좀 맥락상 통하는 게 아닐까. 저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을 가장 아프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경하게 발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고 있고 뭐 앞으로도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신 것처럼 가수 이명웅 씨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이 다가오면서 잔디 훼손 문제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까지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많은 가수들이 그동안 공연을 해왔는데 이명웅 씨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까?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면 이 가수를 가까이서 보려면 이 필수적으로 그라운드에 임시적으로 의자를 설치를 하게 그렇죠. 됩니다. 네. 그런데 이명웅 씨가 이 좌석을 아예 설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잔디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게 만석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명웅 씨 주제 파악이 안 된다. 호남평야에서 공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기 있는 가수인데 엄청난 수익을 포기를 하고 잔디를 지킨다는 거거든요. 예. 25일, 26일 양일간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전광판도 설치를 하고 이 사방에 돌출 무대를 설치를 해서 이 관객들이 이명웅 씨를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잔디를 침범하지 않는 내에서 최대한의 공연의 퀄리티를 잡을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잔디를 위해서 공연 수익도 뭐 절감되고 관객 수도 줄어든다. 그렇죠. 이런 의미인데 네, 그런데 잔디 훼손 문제가 가수들의 공연이 열릴 때마다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거든요. 관리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잔디 훼손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밟게 되면은 잔디가 훼손이 될 수밖에 없고 예. 월드컵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잔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나중에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할 때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나 좌석의 하중 때문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시설 관리자 측에서 이 기획사 협의를 해서 미리 잔디 그라운드에서 최대한 훼손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시설물을 설치한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원상복구 사전 동의 제도를 통해서 사전 예.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2014년에 실제로 한 아이돌 그룹이 잠실 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다가 잔디가 손상이 돼서 변상금을 부과받았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뭐 원상복구하고 변상금 부과받고 해서 수선하는 건 좋지만 처음부터 훼손이 안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렇죠. 공연 기획사와 이 관리 측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는 합니다. 아니 제가 실제로 이 선거 방송 녹화 때문에 지난달 말 이 경기장 아래 내려가서 잔디를 봤어요. 네. 근데 정말 상태가 심각했는데 지금 뭐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날 찍은 지금 영상들인데 곳곳이 패여 있고 지금 축구 구단이 구장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축구 구단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예. 우리 구단의 경기를 위해서만 개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설 소유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소유를 하고 있다면 국가적인 어떤 행사에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잔디의 어떤 상태만을 이유로 개방을 안 할 수는 없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경기로 인한 수익을 잔디 관리에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메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 사설 개인 민간 소유보다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에 대형 공연장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이것도 좀 원인일 것 같아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이 그나마 10만 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서울의 대형 공연장이었는데 작년에 리모델링에 들어갔어요. 이게 2026년 12월까지 계속해서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공연장을 개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10,000명 이상 수용을 할 수 있는 공연장 케이스포돔 하나밖에 없고요. 예. 고척 스카이돔이 2만 명 넘게 수용할 수 있지만 여기도 KBO 시즌 동안에는 야구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서 나훈아 씨 콘서트도 서울에서 못 열리고 그랬잖아요. 예. 네. 이런 부분 공연장 확충이 K-팝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측면 이런 것들 관광 수익이랑도 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좀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카카오 투자 받아서 도봉구에 서울 아레나 지금 오픈한데 이게 2027년까지 공사 진행 중이거든요. 네네. 여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을 좀 확충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뭐 K-팝 인기 나날이 올라가고 공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연장 많이 필요해 보이고 저희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 태국 정부가 원숭이 도시로 유명한 롯부리시에서 이 원숭이 집
집단 포획 작전에 나섰다고 하는데 원숭이 포획이라니 무슨 일입니까? 롯브리시가 이제 방콕에서 한 140km 떨어진 도시인데 예. 원숭이 축제를 할 정도로 원숭이 관광지로 유명했어요. 여기 맞습니다. 가면 원숭이와 같이 이렇게 교감하면서 접촉도 실제로 할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원숭이가요. 롯브리 지역에 서식하는 원숭이가 10,000마리가 넘는다고 하는데 예. 문제는 개체 수가 너무 많아졌는데 예전처럼 관광 수입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먹이가 줄어들면서 이 먹이를 구하려는 원숭이들이 굉장히 포악해졌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공격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체 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2022년에 집단 중성화 수술을 했지만 뭔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개체 수 조절에 성공하지 못했고 예. 근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시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포획을 해서 원숭이 공원에 보내려는 그런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는 도시 명물이었던 원숭이가 애물단지가 돼버린 건데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게 그 정도로 뭐 심각했던 건가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먹이를 싣고 가는 오토바이를 공격해서 낙상 사고를 당하는 게 다반사라고 하고요. 네네. 학교 가는 소녀들이 교복 입고 원숭이들이 무서워서 장난감 총을 소지하고 가는데 그 원숭이가 그 총을 또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 특히 이제 먹이가 끊기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먹이가 끊기게 됐고 먹이가 한창 부족한 철이 되면은 더 포악해져서 민가를 공격하고 시민들을 공격하고 관광객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정말로 뭐 이 다치고 무릎 연골이 파열되고 이런 사고들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 상황은 예. 좀 심각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수백 마리 원숭이가 두 무리로 갈려서 패싸움까지 벌인 일도 있었는데 2,500마리를 포획하기로 한 계획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특수부대까지 원숭이 특수부대까지 동원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두머리 원숭이는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두머리 원숭이 3마리를 지금 포획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포획 작전이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주신 패싸움이 사원파와 시내파로 원숭이가 나뉘어가지고 사원파, 시내파. 네, 그래서 영역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웃을 일이 아닌 게 엄청난 수의 몇천 마리 원숭이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공격적으로 난투극을 벌인다고 하면 네. 시민들은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그렇네요. 없거든요.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획 작전 원숭이와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며 역대 4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고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차츰 흐려져 밤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이 30도, 대구 27도, 대전 29도로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화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